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내각 인선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오후 추가 내각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영국 기자, 인선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아직 내각 인선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이 잠시 후인 오늘 오후 인선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정부의 사법개혁을 맡을 법무부 장관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를 총괄했던 오선 윤호중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오광수 변호사 낙마로 공석인 민정수석에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 변호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비대위원장 임기 만료를 앞둔 국민의힘은 이제 곧 새 지도부를 구성한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내일 끝나는 만큼 모레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출범해 당 전열을 정비합니다. 오는 8월 개최가 유력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된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새 비대위 출범 시 차기 당권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각 인선을 진행 중인 용산 대통령실이 이 잠시 후면 추가 장관급 인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민주당 전 대변인,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한 인사가 이른바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입니다. 이 정 의원은 앞서 한 2주 전쯤에 나는 이 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실 인선과 관련해서 대통령하고 조금 의견을 좀 나누신 게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시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몇 의원이 검찰청 폐지, 기소권, 수사권 분리 이런 이제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번 대선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수사 기소의 그 완전한 분리, 이거는 뭐 공약 아니었겠습니까? 네, 법무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정성호 의원, 민주당 오선 의원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이 대통령과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 친명계 좌장이 법무장관으로 거론이 되는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인선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 인선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 인선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을 강조하겠다라고 이제 일성을 하셨지만 통합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사람들로 좀 확실한 네 사람들로 이제 법무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 이렇게 이제 좀 지명을 하시려는 그런 의도는 사법 개혁 그리고 또 검찰 개혁을 좀 빠르게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그 정성호 의원 자체는 본인은 이제 적합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이제 검찰 개혁. 그러나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검찰청의 완전한 해체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맡아서 처리할 사람이 이제 정성호 의원이다. 가장 가까운 의원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 개혁을 공언해온 이재명 정부, 이 초대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 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될 건데 정성호 의원이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 검찰이 반대해온 수사 기소권 분리에 좀 가속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포함이 돼서 정성호 의원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정성호 의원이 이제 지금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내정 정도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명계의 자장이다 이렇게 불리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여야 의원들께서 공의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합리적이다. 그리고 대화가 가능한 분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정성호 의원이 지금 이제 5선의 국회의원인데 오선의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같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면서 그동안 사실 이 법조계에서 특히 이 사법체계의 변화
부분,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네. 특히 그 정성호 의원이 굉장히 원만한 선품이라서 이 국회에서 백봉신사상이라는 그 상을 주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성호 의원도 그 상을 받으신 적이 네. 있는 정도로 아주 대화가 가능한 분이시라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 사법제도의 변화를 민주당이 이 단독으로 과반의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성호 의원이 만약에 오늘 내정이 이제 확정돼서 후보자가 된다면 앞으로 야당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 개혁을 추진해낼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네. 아마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선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성호 의원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 네. 조국 전 대표나 예. 그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 아들 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은 예. 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그다음에 조국 그 대표가 받았던 형, 그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뭐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 네네. 정 의원이 이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됐다라고 하셨고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들이 받았던 형들이 과도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어요. 국민 통합을 위한 차원이라고 해도 사면을 한다면 좀 민심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도 민심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금 입시 비리로 이제 뭐 입시 비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제 범죄 혐의들로 이제 형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국당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진작에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좀 밀어주시면서 뭐 1번 더 일찍 찍으면 이제 더 조국을 빨리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공공연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선거 활동을 도왔기 때문에 아마 그 청구서를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 내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아빠 찬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허탈감을 느끼는 것이 이렇게 그럼 고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버지 이런 찬스를 이용을 해서 뭐 서류를 제출해서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뭐 의대를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괜찮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조금 잘못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되고요. 또 조국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네. 본인의 사면을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해달라라는 그 민주당과 또 시민 단체들의 이런 요구, 법원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청구서들을 다 받으시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하실지 아마 국민들이 바라보실 거고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이제 일찍 때는 이 사면은 아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다. 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행안부 장관으로는 5선의 윤호중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현역 의원들이 내각 전면에 배치가 된다면 득과실 뭐가 될까요? 일단 뭐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인수위도 없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각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일단 큰 상황입니다. 네. 특히 김인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청문 그 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어려운 지체되고 상황이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장관 인사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내각을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고 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금 해야 하는 각종 역할들에 대해서 좀 힘을 좀 붙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기에는
빠르게 이 공직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이 안정화된 공직 사회가 국민들을 위한 대국민 이 서비스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는 아무래도 관료 출신보다는 정치인 출신들이 초반에는 좀 더 중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이제 그런 단계가 지나고 나서 중기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정책들의 효과를 더 붙이기 위한 관료 중심의 체제로 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초반에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그동안 선발을 오랫동안 같이 함께 맞춰왔던 정치인들 출신들이 조금 더 등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오광수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던 봉욱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봉욱 변호사가 과거 대검찰청에서 퇴임할 당시의 목소리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올해로 제정된 지 65년이 되는 형사소송법과 70년이 되는 검찰청법도 개정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찰이 꼭 해야 할 직접수사와 특별수사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검찰과 경찰이 머리를 맞대 심사숙고하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검찰 특수통 오광수 전 수석이 낙마를 했음에도 또 검찰에서 요직을 지냈던 인물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검찰 개혁은 검찰 출신이 해야 한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의지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검찰을 해체하는 그런 개혁, 그런 수준입니다. 네. 검찰청을 없애고 이게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청 그리고 또 공소청을 이제 두고 기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공소청으로 몰고 만약에 수사를 하고 싶으면 이제 중대 범죄 그 수사청에 수사관으로 이제 전환하는 이런 방안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검찰 내부에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검찰에서 하고 있던 그런 수사 역량을 완전히 해체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출신의 이제 민정수석관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세워서 내부에 있는 좀 갈등이나 좀 그런 목소리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인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만 또 이제 민정수석실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건을 맡고 있는 그런 변호사들도 많이 이제 대거 포진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민주당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권에 비판을 했던 것이 이게 용산 로펌이냐 이런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또 이재명 로펌이냐 이런 얘기들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검찰을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법들을 신설하고 또 개정을 해야 될 텐데 유예 기간도 원래는 1년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또 민주당의 이제 그 법제사법위원들과 같이 해서 6개월로 유예 기간을 좀 당기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네. 졸속 입법이나 졸속으로 이제 좀 검찰청을 해체하기 위한 이런 개혁 말고 좀 제대로 된 개혁에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검찰 해체를 위한 인사라는 평에는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민정수석의 역할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 이제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부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만 이 부분을 민정수석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어차피 검찰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은 국회에서 법 제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와 이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봉욱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의 장단점을 잘 아는 부분은 있을 네.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검찰이 그동안 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 또는 이 검사의 이 공소권 같은 기소권, 검소권, 이 검찰권의 오남용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찰 개혁 과정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그 민정수석의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뭐 친인척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인사검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제 다시 민정수석실이 맡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실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인사를 찾다 보니까 아마 이제 검찰 출신의 인사가 온 것이지 이 검찰 출신의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해체하고 그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반발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은 조금 좀 그 확대 해석해서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인선이 속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끝났는데도 주말인 지금도 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건 국민의힘의 몽리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여야 입장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강행 시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 독주는 이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웬만하면 국무총리 동의안을 통과시켜주고 싶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국민들께서 이미 적격 판정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분명히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저는 몽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오전이죠. 김민석 후보자 추가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 개최를 예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제 국민들 이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국민들을 불러서 저희가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자세히 이제 검증을 하겠다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번 인사청문회만큼 그러니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없고 참고인이 없고 이런 깜깜이 인사청문회를 만들고 또 내겠다라고 하는 자료 제출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청문회가 파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모든 것이 다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졌다, 적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민석 후보자는 스스로도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정말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마저 들고요. 또 김민석 후보자가 이렇게 이제 인사청문회를 받았음에도 이게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인준이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다른 장관들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혹만 남긴 그런 인사청문회인데도 김민석 후보자가 그냥 버티고 우기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넘기면 그저 인준이 되는데 이런 인사청문회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국민들은 들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것이 목소리를 잘 듣겠다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정말 비틀막 하지 마시고 이 정말 정상적으로 저희가 내는 그런 목소리 아무리 소수라고 한다라고 해도 본인 스스로 이제 부적격자다, 그러니까 부적격은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을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한 김민석 후보자인 만큼 이런 부분을 좀 들어서 좀 잘 대통령실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은 5년 동안 김민석 후보자의 세비 수입이 5억 원, 지출이 13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빼기를 해서 8억 원 지출인데 2억 원은 자녀 유학비로 썼다고 해도 6억 원이 어떻게 된 건가? 이 의혹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청문회를 거쳤음에도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 국민들께서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시면서 좀 해명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입장에서 충분히 뭐 그런 말씀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본인이 밝히기 어려운 부분, 예를 들면 처갓집으로부터 그 좀 지원을 받았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소상하게 과정들을 말씀 주시면서 당시 2019년부터 23년까지 여러 차례의 경조사 또 출판 기념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현금들이 좀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출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인 만큼 좀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국정의 발목 잡기로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사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22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저희가 그 당시 인사청문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 또 본회의에서의 표결 다 참여해서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의 첫 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음을 또 국민의힘에서도 좀 그 같이 고려해서 이번만큼은 좀 다소 좀 눈높이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새 정부 출범에 있어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이걸 반대하시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발목 잡는 걸 넘어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당선에도 불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또 저기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엔 좀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갓 출범한 정부의 이 국정 운영이나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요, 김민석 후보자가 이대로 총리로 인준이 된다면 뭐 다음 차례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말씀 주시는 건 굉장히 과도하고, 그렇다면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5년도 아닙니다. 3년 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매우 부족한 인사다, 적합하지 않다, 부적합한 인사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통과시킨 게 무려 29번이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인사를 추천하는 사람도 충분히 검증하고 또 능력 있는 분을 추천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 검증도 너무 과도하게 인신공격성으로 그 어떤 개인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의 어떤 기본 취지를 좀 벗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또 이번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나름 여야가 합의한 이틀 동안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야당 의원들께서 인사청문회장을 이탈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파행으로 끝나게 됐습니다만, 다음번 인사청문회부터는 그런 방식은 좀 아닌 것 같다, 지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하겠다는 예고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지금 정쟁 정국이 전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대신에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이 야당이기 때문에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께서 해명하신 것 중에 5억의 수입인데 8억 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이제 해명을 하실 때마다 의혹이 더 불어나는 형국이었고요. 2억 원은 이제 자녀 유학비 2억 원 같은 경우에는 전처가 마련을 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얘기하셨고, 또 2억 원 같은 경우에는 장모한테 받았는데 그럼 그 증여세 낸 것을 이제 제출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시한이 지나도록 그걸 기다렸는데 그걸 포함한 자료들이 오지 않아서 결국은 기다리다가 청문회가 파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추 이제 그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매달 배추 수익금 450만 원을 이제 그 투자자로부터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유학 자금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을 정말 바보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이게 해명, 그러니까 어떤 해명뿐만 아니라 소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내 말이면 다 이게 맞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초기니까 무조건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정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홀로 이제 인준을 하시겠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진짜 저희가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제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정 운영을 하나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답답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때는 아무도 거칠 것이 없구나, 누가 이게 막아설 부분이 없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국무총리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대통령실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본인 입장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 상황입니다. 특검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15시간 가까운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위해 윤 대통령 측에 내일 오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를 나와 말없이 차에 오릅니다.
네, 오후 조사 돌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어제 오전 9시 55분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청사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1시가 돼서야 귀가했습니다. 15시간가량 청사에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건 4시간 40분에 불과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투입된 박창환 총경에 대해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 비판하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입회를 하고 또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적을 하고 특검팀은 결국 오후 4시 45분부터 검사들을 투입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무회의 의결방해와 외환 혐의 관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아직 조사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내란 특검팀의 첫 조사를 받고 오늘 오전 1시쯤에 귀가를 했습니다. 이전에 검찰에 출석했던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유감 표명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 들어올 때 나올 때 모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모습과 함께 조사 파행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까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오후 조사 돌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 측은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 소환 조사 수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가 중단된 이유는 특검이면은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형사소송법상 보도에도 나왔듯이 경찰이 입회를 하고 또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검사로 바꾸는 것을 좀 거부를 계속 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네, 윤 전 대통령 15시간 만에 조사를 마무리를 하고 귀가를 한 건데 총 조사 시간이 4시간 40분이었거든요. 왜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는 잘 조사를 받았는데 네. 이제 오후에 조사를 일단 이제 정지된 상태에서 몇 시간의 대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녁에 다시 조사를 재개했지만 총 시간은 이제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이제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이제 오전에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거기에서 조사자가 그러니까 신문을 진행하는 그 당사자가 이제 본인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게 불법 체포에 대응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조사를 오전에 받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2차로 이제 영장 집행을 나왔던 분, 그러니까 그 총경, 그러니까 박창환 총경이 이제 신문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피고발인으로 이미 되어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박창환 총경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고발을 한 분이죠. 네. 그분이 나와서 신문을 하다 보니까 이 교체를 해달라, 이 조사자를 교체를 해달라는 것은 그냥 신문을 하는 이 질문자를 교체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특검에서는 계속 이것을 거부를 하면서 이게 좀 대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다른 건부터 이제 조사를 하느라 이제 다른 특검보가 이제 들어와서 검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조사를 이제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12시 44분쯤에 특검보가 언론 공지를 했을 때 오전 조사가 잘 끝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피고발인이 고발인을 조사하는 게 말이 되냐. 박창환 총경의 자격을 문제 삼은 건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이 특권의식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 피의자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출석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조사를 받겠다. 이것은 특권이죠. 특혜입니다. 이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진상이 규명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피의자가 본인을 수사하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경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박창환 이 총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박창환 총경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팀의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특검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 체포 방해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공무집행방해다, 불법적으로 관저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당시에
이 지금 이 박창환 총경이 1차 집행 때는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집행이 15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체포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간 것이 아니고 이 경호처의 수뇌부에 대해서 그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 측의 입장인데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검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앞으로 내일 또 그 출석 여부에 대해서부터 이게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방식의 조사를 통해서는 진실 규명도 안 될 뿐더러 국민들의 눈높이와 너무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특검 내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를 했는데요. 특검은 조사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밝혔는데 내일도 조사 주체를 둘러싼 신경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것은 조금 특검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특권의식의 발로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 체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데 거기에서 피고발자가 나와서 나를 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국민도 그 피의자 입장에서 이의 제기를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시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좀 늦춰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많이 예우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일반 피의자들도 많이 이제 조율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제 쟁점이 상당히 많고 조사의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만큼 이런 식의 대치가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해서 좀 공정하고 이렇게 그런 수사를 재빠르게 이제 진행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내일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실거주도 해야 하는데요. 휴일 시장 분위기를 윤우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최근 이뤄진 거래마다 신고가를 찍었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마포와 함께 강남 서초의 아파트값 상승폭을 앞지를 정도로 매매가 활발했지만 하루 새 분위기가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보려고 했는데 안 판다고 해서 못 받고.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한 발 물러서면서 시장 전체가 눈치 싸움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오늘 집을 보기로 했는데 집을 안 판다고 제가 매물을 회수하는 거예요. 특히 투자 수요 비중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타격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 거래가 된다고 하면 15에서 70%는 투자자들이 집을 사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은 투자자들이 주도를 하거든요. 갭 투자도 완전히 안 되는 거고 숨고르기가 좀 들어가겠죠. 마포구 상황도 다르지 않았는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 뒤 나온 규제 대책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일찍 규제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호가가 2억씩 3억씩 오르기 전에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급하게 제정할 것 같은 것 같은데 당분간은 조금 거래가 안 될 거예요. 대출 받아서 이자하고 원리금 계속 상환하는 거에 대한 감당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이제 재보는 거죠. 시장이 관망으로 돌아선 가운데 은행들까지 갑작스럽게 비대면 대출 창구를 닫으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청약 시장도 비상입니다. 대출 한도가 줄면 청약에 당첨돼도 돈을 조달하지 못해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을 앞둔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미룰지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2월 완공되는 송파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5월 청약 당시 수백 대 1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청약 포기자가 등장한 겁니다. 팔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자를 매력도 안 된다고 그러고 30억 보셔야 돼요. 30억에서 6억 빼고 나머지는 준비하셔야 돼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인 탓에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의 청약 대금을 치르려면 현금 24억 원이 필요한데 조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막히면 청약을 포기하게 되죠. 건설회사도 분양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되면 공급을 또 줄일 여지가 있죠. 청약은 물론 아파트 분양 시장 전체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던 건설사들도 공급 일정 미루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출 규제 자체가 되면은 신규 분양 시장도 아무래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줄어드는 분위기가 있어.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 청사진과 함께 계층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이번 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26일 기준 5조 8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개월 연속 증가세로 서울 강남권 등 선호 지역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남은 기간 예정된 대출 실행액을 고려하면 이달 증가액은 지난달보다 많은 6조 원대 후반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건비와 연료비 부담으로 혼자 배를 몰고 나가 고기잡이를 하는 1인 조업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홀로 바다에 나갔다 12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여전히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흔들리는 배에서 어민이 홀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휘청거릴 정도로 파도가 치지만 구명조끼는 입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다가온 해경이 어민에게 주의를 주고 나서야 구명조끼를 꺼내 착용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홀로 조업을 하면서 구명조끼는 입지 않은 어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업을 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보니 해경이 어선을 쫓아다니며 계도를 반복해도 잘 개선되지 않습니다. 구명조끼 착용하고 조업하시길 바랍니다. 선박 주변에는 눈에 보이는 다른 선박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물에 빠져도 금방 알기 어려운 겁니다. 지난해에만 어민 12명이 혼자 조업하다 항구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만큼 1인 조업은 되도록 피해야 하지만 어민들은 어획량이 줄어 수입은 적고 인건비는 높아져 혼자 바다에 나가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내륙 선원들도 너무 비싸가지고 월 한 350만 원 지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10월부턴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넓은 바다에서 궤도나 적발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 시간이 있어서 다 2시간밖에 못하는 상황이고 해수부는 올해 모든 연근의 어업인에게 움직임이 비교적 편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휴일이 눈을 푹푹 찌는 듯이 더운데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도 많은데요. 한낮 기온은 전주가 35도, 창녕 36도, 경주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온열 질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벼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중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까지 강원 북부에는 약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남서 내륙은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30도, 청주와 대전 33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고온 다습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9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